자, 이어서 등고선을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직접 재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등고선 측정 방법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직접 재는 방법은요. 우리 여러분들 표척이라 알고 있는 수준척 있죠. 이 수준척하고 데오도라이트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경사가 이렇게 10m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표척을 하나 올려놓고 11m가 되는 지점을 찾자 그러면 데오도라이트나 레벨 같은 거 놓고 이 폴대를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후시를 읽은 게 얼마가 있어요. 1.5m다 그러면 1m의 차이만 나면 되잖아요. 그죠? 델타 H가 1m만 되면 되니까요. 그래서 50cm가 되는 곳에 폴대를 계속 이동을 해서 50cm가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게 50cm다 0.5m다 그러면 1m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차이가 높이 차이가 11m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찾는 방법 또는 토탈 스테이션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관측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직접 재는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각 지점의 높이에 대한 뭐 이제 우리가 후시들을 확인해 보고요. 전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 지점의 높이들을 찾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전후시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한법인데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방한지 같은 거 있죠. 무는 종이라고 불리는 거. 그 방한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지형도 상에 높이 값들을 읽기 위해서 방한지를 대고 투명 방한지 같은 거 대고서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면체적 측량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각 측점에 대한 지방고 값들 이렇게 읽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정지하고자 하는 뭐 이제 토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곳이나 이제 성토 또는 이제 절토 해야 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 정비 사업 같은 걸 할 때 그때 이제 대략적인 면적을 재거나 최적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각 측점에 대한 높이의 모서리 값으로서 높이 값들을 따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좌표 점고법이라고 돼요. 점고법. 네, 두 번째 방법은 종횡단 측량에 의한 방법이고요. 어떤 일정한 중심선을 따라서요. 종단 수준 측량을 실시를 하고 이것의 직각 방향으로 횡단 수준 측량을 실시해서 등고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트래버스 측량이라는 방법과 방사선법, 이제 평판 측량을 이용한 방사선법에 의해서 각 지점에 대한 높이 값들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현장에서 관측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등고선을 이제 보통 기입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등고선 기입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점의 높이 값들을 알고 있고 그 지점의 높이 값으로부터 해당되는 데는 높이 지점이 얼마인 곳이 있는데 그 얼마인 곳의 위치가 어느 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비율을 좀 결정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뭔 얘기냐면 높이가 H1인 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H2인 이런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높이 H1이 100m라고 합시다. 얘는 한 120m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한 축척에 의해서 이 지도가 제작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상에서 얘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거리는요 내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재봤더니 뭐 3cm 정도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여기 축척의 분모수를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실제 거리가 나올 거고 그때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높이가 105m가 되는 지점을 찾고 싶어요. 높이가 105m가 되는 이 P라는 지점 105m가 되는 지점 P라는 지점이요 A라는 지점에서부터 실제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또는 B라는 지점에서부터 또 얼마만큼 떨어진 곳인지 그런 거를 찾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보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은 이제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내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있는데요. 비례식이에요. 그냥 비례식. 전체 거리 대 이 높이의 차가 있겠죠. 그죠? 저 높이의 차는 요만큼이 될 텐데요. 요만큼은 H2에서 H1의 차이가 되겠죠. 즉 요렇게 하나 따보면 A 지점이고 B 지점이 있고요. 이게 S고 이게 델타 H가 되잖아요. 그죠?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면은 뭐 아까 H1이었잖아요. 이게 뭐 높이가 H라고 그러면 이만큼은 높이 차이가 H1만큼 차이잖아요. 또 자꾸 넘어가네. 즉 이때 거리가 X1이다 그러면 이 거리 비례삼각형이 되죠. 이 거리 대 이 높이의 차이만큼은 이 A점에서 B점까지 거리 대 이 높이 차이만큼 되는 거죠. 그죠? 즉 X1 대 H-H1은 그죠? A와 B 지점의 거리인 S 대 H2라는 높이와 H1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비례식으로 엮어서 풀면은 X1은 즉 A점에서부터 높이가 105m 되는 지점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찾고자 할 때는요. H2 H1분의 H H1 곱하기 S로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죠. 그죠? 똑같이 뒷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만큼 H2의 높이에서 이 삼각형만 따오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풀어서 특정한 지점의 높이가 얼마인 지점을 어떤 알고 있는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보자 할 때 쓰는 방법이 보관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등고선을 기입하는 방법은요. 삼각자랑 축척자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해당되는 지도의 축척이 얼마인지 정해진 게 있죠. 지난 시간에 평판 측량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케일로 되어 있는 스케일자가 있다고 그랬죠. 스케일 형태로 여기는 뭐 300분의 1 스케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 600분의 1 반대쪽은 뭐 1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스케일 자를 대고 해당되는 지도가 있을 때 그 지도 스케일이 되는 부분들에다 표시를 해놓고 그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뭐 삼각자를 대고서 이 삼각자를 좌우로 이동해 가면서 그 지점을 찾고자 해서 비례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삼각자와 축척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11.7절에 수치 지형 모형과 등고선의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높이 값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요즘에 다 디지털로 데이터 처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3학년 되시면은 지리정보 시스템이 GIS라는 걸 배울 텐데 여기에 다 이제 수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형의 3차원 지형의 형태들을 표현하거나 어떠한 지형 분석들을 이용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지도에서 등고선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등고선의 데이터들을 특히 수치 지도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축척의 수치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 수치 지도 상에서의 지형 데이터 정보들을 수치 자료들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형의 분석이나 또는 토목련 산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어지는 게 이제 수치 표고 모형, 수치 지형 모형, 수치 표면 모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들로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정확히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범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표고 모델이라고 불리는 건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의 약자고요. 보통 줄여서 DEM이라고 부릅니다. DEM. 수치 지형이나 또는 수심 측량 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다. 그래서 식생하고 인공 지물을 중요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형에 있는 자료지 지표면에 있는 땅의 높이 이런 데이터들인 거지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높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물이라고 그러면 우리 건물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그 건물의 높이들을 표현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지형의 순수한 표고값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이나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 DEM 높이 값은 그 이제 수면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요, DSM이라는 게 있습니다. DTM은 DEM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사용이 됩니다. 먼저 유사하니까 한번 볼까요? DTM이라고 하는 디지털 테레 모델 같은 경우는 DEM과 유사하다. 지형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간격을 갖는 불연속 선이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형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하는 이런 삼각망들을 계속 이용을 해서 지형 기복들을 되게 많이 크게 표현하고자 해서 조밀조밀하게 지형의 기복들을 형태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DTM인데요. 그것도 이제 브레이크 라인에서 불연속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치 지형도에서로부터 지형 데이터를 뽑는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DTM, DM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만 DTM 또는 DEM 이런 형태들을 사용을 해요. 이에 반해서요.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식생과 인공지물의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과 여기서는 인공구조물이나 식생의 높이까지를 다 표현한 디지털 서피스 모델이라는 DSM이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DSM과 DTM의 차이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DTM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물로 보이는 이 건물의 높이나 식생의 높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지표면의 높이값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DTM 또는 DEM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건물이나 또는 식생에 대한 높이값들을 추출해서 지금 똑같은 지역인데도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디지털 서피스 모델이나 DSM이라 부릅니다. 아래에 보이는 그림에서 확연히 볼 수 있죠. 지형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높이 표고값만으로 추출하는 게 DEM 또는 DTM이라고 부르고요. DSM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 지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인공지물이나 자연지물에 대한 높이값들을 다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DSM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이지만 DTM을 가지고 형상을 파악해서 지형에 대한 변화들을 보거나 DSM을 보거나 할 때는 좀 다르죠. 그죠? DTM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순수한 땅이잖아요. 지표면이기 때문에 그 지표면에 대한 이제 어떤 토공량을 산정한다거나 어떤 최적들을 좀 알고자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DSM 같은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들의 높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어떤 경관 분석 같은 거, 경관이나 또 일조권 분석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 지형들에 대한 이런 등고선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DEM을 구축을 해서 3차원의 지형을 구현하면 이렇게 3차원의 형태의 지형의 기복 데이터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3차원의 자료들을 얻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이 이제 등고선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각 지점에 대한 높이 값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3차원의 지형형 자료들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정규격자형 또는 지금 보시지만 오른쪽 아래처럼요,
이렇게 지형의 기복들이 이렇게 딱 정방형으로 해가지고 쪼개서 거기에 높이값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아주 세밀하고 정밀한 지형의 기복 변화들을, 기복의 형태들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해서 TIN, 이것도 용어 잘 나옵니다.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의 약자고요. 불규칙 삼각망, 이런 식으로 삼각망 네트워크가 그림에 다 보시면은 꾸려져 있죠. 이 불규칙한 삼각망의 네트워크들을 얼마나 조밀하게 또는 얼마나 약간 러프하게 구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 것보다 조밀하게 하게 되면 지형의 기복이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방식들이 되게 세밀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데이터량이 얘에 비해서는 방대하게 되죠. 그래서 연산하거나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또 컴퓨터 프로세싱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용량 자체도 되게 많이 차지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규칙 삼각망을 사용을 해서 지형의 자료들을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 삼각망은 모든 DEM의 점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형성한 삼각형의 집합체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의 집합체를 만들기 위한 TIN을 구성하기 위해 있어서는 두 가지의 가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삼각형의 모든 변은 경사가 일정하다. 즉 이렇게 지형의 데이터들을 삼각형 망으로, 불규칙한 망으로 구성을 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이 면의 경사들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변화가 있고요. 즉 이렇게 어떤 포물선의 곡선이나 2차원, 뭐 3차원 포물선 곡선 이런 형태들이 아니고요. 직선의 형태들로 경사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삼각형의 표면은 평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면 형태의 삼각면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두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 GIS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 지도가 있으면은요, 수치 지도로부터 지형의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등고값들을 추출을 하고 이 등고값으로서 TIN을 구성을 하는 거죠. 불규칙 삼각망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연산 과정을 통해서 DM을 형성을 하는, 그래서 지형의 기복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인 거고요. 이 불규칙 삼각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DM에서 이렇게 같은 높이 영역들을 연결해서 칠하면 지난번에 봤던 채색법이죠. 채색법에 의해서 지형의 높낮이, 기복의 형상들,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이 엘리베이션 블루 밸류를 시켜서 우리가 높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지형의 기복들을 표현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형 측량을 하는 목적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형도를 제작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지형도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죠? 또 여러 노력과 시간과 또 낸 측량 장비들이 도입이 돼서 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형도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지도는 단순하게 내가 어딘가의 위치를 찾거나 뭔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목적에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건설 분야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종횡단면도의 작성, 즉 어떠한 신설 이 지형도상에서 내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없는 지형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싶어. 그러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쪼갰을 때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만들려면 실제 여기에 가서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레벨 거치하고, 그죠? 후시 전시 따고, 후시 전시 따고, 후시 전시 따고, 그 다음에 또 도로의 폭에 따라서, 그죠? 횡단 수준 측량도 해가지고요. 이쪽에서 후시 따고 또 전시 따고, 그래서 지형의 3차원 데이터들, 높이들을 얻기 위해서, 높이 자료들을 얻기 위한 수준 측량들을 계속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지형의 높이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는 지형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지형 자료로부터
내가 여기를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쭉 높이값들을 추출을 하고, 그죠? 높이값 추출한 게 이제 여기서 연두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추출을 하고, 내가 도로를 놓고자 하는데 하향 곡선, 상향 곡선, 내리막길, 오르막길 이렇게 해서 높이값들을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면 여기는 흙을 이만큼 깎아내서 여기다 담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깎아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좀 깎고 덮고 그렇죠. 즉 절토와 성토를 할 수 있는 토공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토목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지형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절성토량을 계산하기 위한 또 어떤 종단면도나 횡단면도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도로 우리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땅을 정리하고자 하는 정지공사 같은 경우에 필요한 토공량 계산을 할 때도 많이 활용을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형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가장 깊은 선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집수 면적 측정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려놓은 인터넷 예시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댐을 이렇게 짓게 되면, 댐을 건설하게 되면 물이 아무래도 이 댐의 수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수위보다 낮은 곳에 물이 모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모이는 전체 면적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저수 면적도 이제 집수 면적이라도 할 수 있게, 집수 면적이라는 이 저수 면적을 추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저수된 면적을 3차원으로도 분석을 해보면, 3D로 분석을 해보면 총 저수량이 얼마가 나올지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가 지형도상에서 어떤 고속도로를 놓고자 해서 어떤 기점으로부터 어디 종점까지 요 노선으로 놓는 게 좋을지, 그죠? 요 노선으로 도로를 놓는 게 좋을지에 따라서 종횡단면도를 만들다 보면은 물론 실제 도로 건설에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부분들을 A 노선이 있고 B 노선을 정해서 도로의 종횡단면도를 만들었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깨질 건지, 물론 이 현장에 대상이 되는 지역 내에 지반이나 시추 등을 통해서 지질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게 가장 흙을 많이 퍼내고 흙을 많이 깎아내고 흙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덤프, 도저,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적의 노선도를 결정하기 위한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 지도상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들을 따르자 할 때 지형도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형도를 그리고자 할 때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등고선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등고선을 이용을 해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 등고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형과 지물의 위치 등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다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축척 내에서 표현될 수 있는 크기의 내용들은 건물 이렇게 모양도 좀 그릴 수 있을 거고, 동그라미 건물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인지를 다 표현하고 글씨로 쓰려고 그러면 여기는 개똥이 내지 여기는 철수 내지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을 하고 올 때 아주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 해서 지도의 축척별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자 하고 정한 것을 도식규정이라고 합니다. 도식규정. 그래서 도식규정은 내가 이 지형도를 제작을 해서 사용할 목적이 무엇이야,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냐, 또 지형과 지물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정해야 되고요.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을 표현하고자 한다, 논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런 형태들의 기호의 형태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적 요소도 구비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자, 1대 5천 수치 지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제작을 할 때 도식 규정에 의해서 어떤 표시를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낚시터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대신 청색으로 표현한다 되어 있고요. 모래사장은 이렇게 적색으로 점 찍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죠. 고속도로는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고, 백화점의 표시는 이렇게 하고, 시장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창고, 공항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골프장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다 깃발 하나 꽂아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유적지, 또 명승고적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 굴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등등등을 이렇게 구분을 심볼별로 쫙 만들어 놨고요. 그 심볼에 해당되는 명칭이 무엇인지, 또 이것들의 심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도로 이렇게 코드 번호를 각자 고유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도식 규정이라고 합니다. 도식 규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지도의 도식 규정이라 하면 제일 처음에는 지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축척이 무엇인지, 그다음 도엽의 규격이 무엇인지, 투영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위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효과적인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큰 형태들을 결정하는 거를 지도의 도식 규정의 총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프린트물 14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제가 지도로서 좀 표현을 좀 아까 해볼게요. 자, 지도의 총칙 보시면 이렇게 이제 종이 지도 스캔하는 건데요. 음영지효도다. 그래서 표현이 되어 있죠. 음영지형도다. 축척은 1대 5만짜리고 지도의 도엽 번호는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며 이 지도의 이름, 보통 우리가 도엽의 이름에서 도엽명이라고 합니다. 도엽명은 담양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봐야 되는데요. 측량의 기준은 세계 측지계 ITRF 2000, GRS 80 타운체를 사용하였다 등등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형의 형태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서 봤던 도식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기호로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지물이나 지형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호들을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국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 지방국도, 지방도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 것들을 녹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래서 색깔로도 또는 선의 종류로서도 이렇게 정해서 표현하는 방법, 이게 기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이 되는 이제 지형의 구성물들에 대한 구성체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색과 또는 어떤 선 또는 기호들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주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만, 이게 뭐 학교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무슨 학교인데, 그죠? 이게 이제 관공서 건물에서 관공서를 표시했는데 무슨 관공서고, 여기가 무슨 시청이고, 여기가 행정구역을 표시해서 행정구역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뭔데? 요 위에 산 꼭대기의 정상이라는 산 정상이라는 거 써놨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산인데?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의 글씨로서 글씨체나 글씨열,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구역의 이름 명칭이나 주요 관공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글자로서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기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눠주기가 있는데 나눠주기가 조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지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호나 주기로서 표현을 하고 등고선으로서 지형 기복도 표현을 하고 위치들도 나타내고 지형의 이런 일정한 축척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지형을 축소시켜 가지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지도의 내용들을 더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지도에서 기호로서 표시하거나 주기로서 나타내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지도상의 바로 옆에는 무슨 지도들이 있는지 등등의 정보들을 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도의 도면 체제를요 정비하거나 내용을 설명, 또 인접 지도하고의 관계, 도면에 있는데 필요한 해설 등을 간결하게 기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라고 합니다. 나눠주기에는 표제, 뭐 도면의 목적에 따른 적당한 명칭을 붙이고 작성 기간, 도면의 종류, 도엽의 번호 등을 부여한다. 또 인접도와의 관계, 도각 외로 넘어가는 도로, 철도, 경과지, 도달 지명을 도각 밖에다 기입해서 인접도의 명칭 번호를 도각에 사주에 그리거나 또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성 시기나 기준면, 축척 방위, 행정관계, 등고선 표시, 주요 도시 이런 것들을 적당한 여백에 기재를 한다 라는 거를 나눠주기를 한다. 즉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담양이라는 도엽 이름도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파란색 써 있는 거 이제 미경도에 대한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대 5만 축척에 대한 내용, 아까 지도의 번호, 이게 지도가 그려지는 건 요 안에죠. 요 안에, 요 안인데, 요 박스 안인데요. 이거를 도각이라고 해요. 도각. 지도의 외곽 부위에 안에 이런 틈들이 있잖아요. 빈대가 있을 때 이런 여백 등에 기재하는 내용들, 이거를 나눠주기라고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1990년도에 편집을 했고 2004년도에 수정을 했다. 그 다음에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현한 건 고속도로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타내고, 또 이거는 시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해안지역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서 보이는 이런 행정구역상의 행정구역의 이름들은 명칭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 지도와 인접하고 있는 도로는 지도명은 이 담양, 이런 옆에 순창도엽이 있고 고창도엽이 있고 위쪽으로 정읍, 부안 이런 도엽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지도의 도엽 구획선상의 예의 지도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뭐 가격 표시, 제작기관이 국토지리정보원, 이런 정보 내용들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도상의 본 지도상의 여백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나눠주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재 39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교재 392페이지에 다음 지형도에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합리한 곳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내용들을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하면서 본 지형 측량을 마칠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하천이라고 있죠. A하천, 여기에 A하천, A하천을 횡단하는 940m의 등고선은 불연속이다. 뭔 얘기냐, 이 A하천을 횡단하고 있는 등고선이 있는데 이 등고선이 끊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부위와 여기 부위가 끊겨 있죠. 그죠? 끊겨 있는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B하천이 R-P산의 고개를 넘어갈 수 없다. B하천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B하천이 R하고 P산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 B하천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 R산과 P산의 고개를 통해서 넘어갈 수는 없겠다. 하천은 고개를 위로 아래로 흘러지 이 고개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잘못 그린 거죠. 만큼.
다음에 세 번째 S산에 S산이 어디 있습니까? S산에 여기 있네. S산에 서북방 990m의 간곡선과 주곡선이 연속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간곡선이죠. 그죠? 근데 여기 주곡선이 그려지는데 주곡선과 간곡선이 붙어버렸죠. 같은 높이가 아니잖아요. 주곡선, 간곡선. 근데 붙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도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E하천하고 F하천은 곡선을 통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하천과 F하천. 하천이 흐르려고 그러면 여기 하천이 최대 경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되겠죠. 실제로 원래라면 그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잘못 그려져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서 계곡 사이로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여기 그려져 있다는 건 잘못 그렸다는 얘기죠. 또 다섯 번째는 R산의 표고가 1077m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R산인데요. 표고를 가장 정상부에 이제 이렇게 지형들을 보면 산 꼭대기 정상부에는 이렇게 X7이고 높이 값들이 이렇게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1077이 잘못됐느냐 보자는 거죠. 자, 주곡선의 간격이 20m짜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980, 다음에 1000m. 그죠? 여긴 1020m고, 여긴 40m가 될 거고요. 여기는 1060m가 될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1080m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정은. 그죠? 근데 1080m보다 높아야 되는데 1077m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에 여섯 번째는 D하천의 우측에서 980m와 960m, 980m와 960m, 이게 960이 되겠네요. 960m 등고선 사이에 있는 970m에 상당하는 곡선은 끊어져 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곡선이 연결되는 970m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끊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 지도상의 불합리한 부분도 6가지가 이렇게 보여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지형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그 지형 측량 파트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